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미디어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사전에 녹화를 해서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하신 이명재 민들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요일에 만나네요. 네,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김건희 특검법 통과 때문에 특별 방송을 하느라고 네, 어제 종일 고생했죠. 네. 네. 어제 결국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제2 요구, 거부권 이외에서 제2 요구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민들레 김성재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금 이제 갈매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오늘 역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나오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았던 사안이 결국에는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참 결국 이러기 위해서 김건희 물론 특검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거부권 바로 행사하고 결국 자신의 징계까지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참 씁쓸함을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일종의 자기 사면이네요. 네. 자기 사면, 네. 자기 면제. 네. 네. 와이프 특검법 방어해주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 한동훈 법무장관 시켜서 결국에는 자기 징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취소를 시켜버리는 그런 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참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들이잖아요. 이런 게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기성 언론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할 이야기 중에도 그런 셀프 민원 이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는 건데. 그렇죠. 그냥 막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지겨울 정도입니다. 네. 자, 오늘 우선 첫 번째 이번 주 이슈를 한번 보죠. 한 주 이슈는 크게 3가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개를 무는 비상식. 네. 이런 비상식과 언론의 또 몰상식. 자,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걸 총선령이라고 막 몰아치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총선령이다라는 그리고 조선일보가 한동훈 비대위를 띄워서 한동훈 비대위를 최대한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한동훈은 띄우고 김건희는 감추고 했는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니까 젊고 멋있다, 잘생겼다, 힘내라, 파이팅, 치어리더로서의 조선일보의 눈부신 활약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유일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파문. 요거는 이제 이따가 셀프 가족들 지인들 동원해서 민원 넣는 이런 그 모렴치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배우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사실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것도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거든요. 경찰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언론이 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세운 측면이 강한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유서를 공개해서 또 이성균의 사자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또 실추시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 이 뉴스에서는 페북 인스타의 컨텐츠 검열이 한국에서 굉장히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참 언론이 이거 눈 감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그 비속어 욕설 발언 이 새끼라고 했던 거 그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걸 지금 덮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아마 여러분들 이 미디어 비평 시간을 통해서나 겨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신 나간 국방부 도대체 그 배우가 누군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사람의 개를 무는 비상식과 언론의 몰상식이라는데요. 한 주간 이제 키워드 분석이 되겠죠? 네, 주간 키워드 분석 저희가 매주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개한테 혹시 물려 보셨어요, 박 기자님? 개한테 그 집에 키우는 개가 저를 이제 약간 이게 아프지 않게 무는 정도의 그 정도는 물려봤습니다. 개가 사람 무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사람이 개를 무는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도무지 없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언론학에서 그런 게 이제 뉴스거리다. 왜냐하면 이제 희귀한 거. 특이한 맞습니다. 걸 가지고 이제 뉴스거리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언론학 배울 때 그 교과서의 맨 앞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맞습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뉴스가 된다. 그래서 뉴스 밸류를 얘기할 때 그렇죠. 특이한 하는 거. 얘기죠. 네.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개를 무는 이런 비상식적인 아주 희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굉장히 우리 집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놀라고 있죠. 김건희 씨 명품 선물 이런 거는 저희가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만두고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은 이 비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한 지금 보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나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한동훈 장관 관련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더니 13개 주요 일간지를 검색을 했습니다. 13개 조중동 등등하고 경제지 한 3개 정도 하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동안에 나온 기사가 900건이 넘어요. 그 13으로 나누면 대략 한 일주일 동안 한 개 매체가 한 70건 정도 기사를 쏟아낸 거예요. 이건 무슨 엄청난 그 양을 일주일 동안 다 쏟아낸 거죠. 그 내용도 내용이고 이렇게 그 많은 기사를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여론을 통해서 한동훈을 띄우려고 하는 이런 일이 지난주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키워드 분석 키워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종합 이제 언론의 뉴스와 SNS 커뮤니티 다 합친 종합 보시면은 1위가 한동훈이죠. 한동훈이네요. 14단계 올랐습니다. 14단계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10위권 안에 들어간 거죠. 뉴스에서도 167단계가 올라서 3위를 했고요. 사실 이게 1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늘 언급이 되는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람 이름으로는 제일 위에 있군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윤석열보다도 더 위에 있고
이재명은 그런 집 안 되고 있죠. 예, SNS 1위 한동훈, 커뮤니티 1위 한동훈. 지금 이렇게 한동훈 이름이 엄청나게 지금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지난주 제목을 딱 그 정확하게 지난주 제목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은 띄우고 김건희는 감추고였잖아요. 네, 네. 김건희가 사라졌네요. 싹 사라지고 네. 한동훈은 완전히 떴죠. 언론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런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완전히 한동훈이라는 네.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뭐 나름대로 뭐 여론 조작하는 데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다음 화면 한번 네. 보시면은 이제 건수로 한동훈이 엄청나게 쏟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네. 데뷔 전부터 팬덤을 몰고 다닌다. 국힘의 아이돌 이런 이제 매일경제 정말 제목입니다. 헐겠습니다. 그리고 헐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네. 50세 한동훈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겼다. 예. 그다음에 보수의 메시아까지 나왔어요. 메시아가 됐군요. 네, 조선 제1검 이거 뭐 예전부터 하던 얘기였고 뭐 구원투수 그 밑에 보시면은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매경, 세계일보 뭐 등등이 한동훈을 또 이순신으로 아, 저게 제일 어이가 없었습니다. 표현한 거죠. 네. 거의 뭐 메시아, 이순신, 구원투수 아주 긍정적인. 나라를 살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힘이라는 한 정당의 대표로 비대위원장으로 간 것을 마치 나라를 살릴 것처럼 저렇게 네. 띄워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정말 부끄럽다라는 메시아는 말밖에. 지금 네. 전 세계를 살릴 것처럼. 뭐 미담 기사도 막 쏟아져가지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재직 마지막 날 한 네. 고교생에게 모비딕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네. 이런 미담 기사까지 또 나왔고, 아, 정말. 그 다음 화면 네.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인데 TV조선이죠. TV조선이네요. 예, TV조선인데 그래프 딱 보시면 어허. 한동훈 장관이 5에서 18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껑충 뛰었네요. 예, 네. 그 장래 정치 지도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퍼센트입니다. 이거는 5%에서 18%로 높아졌죠. 반면에 이준석은 9%에서 3%로 낮아졌는데 네. 이게 그 TV조선의 이제 조작입니다. 네. 조작인 건데 뭐냐 하면은 20대 30대에게 물어본 그 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18%는 20대와 30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가 10%, 네. 30대가 8%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합쳐서 18%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거는 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그 여론조사 관련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요. 위반한 네. 거죠. 네, 법을 네. 위반한 거고 정말 어이없는 이런 장난을 쳐서까지 이제 한동훈 과태료 좀 물고 말겠다는 거네요. 네, 네.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죠. 조선일보 50세 한동훈의 보수 미래 맡겼다. 이런 제목으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그 두 번째 여는 70년대생 검사 사령탑이고 야는 60년대생 운동권. 이제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지금 이겁니다. 그 야당의 586 운동권 그리고 근데 국힘당은 70년대생 아주 젊고 뭐 이런 좋은 이미지를 주죠. 하면서 그 운동권과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계속 그 뭐 사설이나 칼럼에서 쓰는 게 이제 586 운동권 또 물러나야 된다. 뭐 비리가 많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다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이런 그 어떤 전략, 총선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사실 이 군사 정권 시절에 네. 뭐 이 검사들이 당시에 운동권 대학생들을 잡아들이고 경찰들이 그랬던 때가 재판된 그 느낌이 좀 검사와 이제 운동권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아무래도 사령탑 운동권을 굉장히 그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 그 장관 시절에 자기가 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워딩을 좀 그대로 따서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집어넣는군요. 네. 그 다음 화면. 네. 다음 화면 보시면 네,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의 기사의 제목인데 뱃살 하나도 없네. 한동훈처럼 50대에도 늘씬한 아재 되려면 뭐 정말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기사인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SNS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 거를 제가 퍼온 건데요. 네. 이 정심교 기자가 SNS를 하고 있다면 이거 보고 있겠죠. 그 옆에 보시면은 조선일보 기사 두 가지인데 한동훈 처칠 명연설과 서태지 노랫말을 인용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운동권 얘기가 나오죠. 운동권과 싸울 것, 서울에서 싸울 것이다. 처칠 명연설 꺼냈다. 한동훈을 처칠에 또 비유가. 온통 이렇게 좋은 긍정적이고 밝고 뭐 좋은 이런 이미지로 지금 막 포장을 해서 지금 붕붕 뛰고 있는. 야,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근데 지금 머니투데이는 그 50억 클럽의 그 회장, 이름이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금 50억 클럽에 연루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특히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런 그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다라는 비판을 좀 받아왔는데 이번에 정말 압도적이네요. 다른 거를 다 밀어제칠 정도로 뱃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늦이나 낮에. 네. 네. 항상 그 한동훈의 기사의 수식어들은 항상 보면 옷을 잘 입는다든지 패션의 무슨 아이콘인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갑자기 뱃살이 없는 멋있는 아저씨로 이렇게 정심교 기자가 아마 여성 기자로 보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튼 이 국힘당이 원래 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제 이런 이제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은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막 미친 듯이 지금 사람이 개를 물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아주 몰상식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상황들이 매일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총선 불출마에 뭐 운동권 정치 청산에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저 한동훈 씨 비대위원장 취임했던 당일에 이날의 그 보도이죠. 그 다음 날에 특히 저게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인데 상당히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것이 조선일보가 보고 있는 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이어지는 기사가 하나 있죠. 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비하라. 이것이 이제 그날에 취임한 당일 그 이튿날에 조선일보 지면에 1인면과 뒷면에 실린 주요한 기사들이에요. 네. 여기에 담긴 조선일보 의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취임사에서 우리 한동훈 씨가 들고 나왔던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이 대목 그리고 이걸 아주 큼지막하게 요란하게 이제 뽑아냈죠. 그리고 그 아래는 뭐가 있죠? 이재명 대표 측근이 고문치사로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제 그런 행적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일보가 이제 집요하게 이거를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보이는 게 뭐인가요? 어떤 선과 악의 대결처럼 과거의 운동권 그리고 현재의 젊은 미래의 세력 그러니까 선 대 악이고 청산해야 될 과거의 운동권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젊은 세대이다 이런 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뒤에 난데없이 북한의 총선 개입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또 그런 컬럼까지 지금 또 게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한의 내부에 있는 그 좌파 운동권, 과거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동권이 북한에 아직도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고 북한과의 연계. 그래서 친북, 종북 좌파가 이번 총선에 개입할 것이다. 이런 어떤 거대한 악의 축과 세력과 맞서는 새로운 어떤 그 뭐 메시아로서의 젊은 지도자. 아마 이제 이런 구도를 최대한 그려내려고 한 것 같아요. 마치 인물은 좀 한동훈 장관이라는 뭐 나름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만할지는 모르나 프레임 자체는 정말 그 낡은 그렇죠. 프레임이네요. 낡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쎄요, 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요, 이 한 모 씨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한 모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매우 좀 이 자체가 좀 모독적인 얘기예요. 모독적인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서 우리가 혹시나 띄워줄까봐 좀 걱정은 돼요, 사실. 예, 네. 우울한 걱정 이전에 네. 좀 우울한 마음이 들죠. 대체 저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기여 그리고 어떠한 그동안의 그 삶의 이력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렇게 거의 모든 언론이 동원돼 가지고 마치 어떤 대관식을 중계하듯이 맞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저만한 어떤 명예와 또 저런 어떤 축포를 언론이 총동원돼서 저렇게 선물할 만큼의 인물인가?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참 이 언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역대 윤석열 저 출마 때도 그때 아주 좀 볼썽사납게 띄워주고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유독 보면은 이제 검사들이나 검찰 권력에 대해서 유난히 이렇게 좀 비굴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그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거나 이런 언론들은 거의 지금 찾아보기 거의 없었죠. 어렵습니다. 네. 자, 조금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저 취임식의 기조 메시지죠. 저것을 마치 어떤 미래지향적인 메시지인 것처럼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했죠. 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저 취임사에서 뭐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써서 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칭송하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해서 과거의 운동권에 대해서 아주 낡은 세력인 것으로 그렇게 한편 매도하고 또 한편 동료 시민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료 시민이라고 할 때 그 동료 시민 의식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저렇게 동료 시민 운운을 하면서 과거의 운동권 청산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인물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자유,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런 그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언론에 그러니까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언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저렇게 곽광을 받는 현실, 저것을 이뤄내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저것은 지금 바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거의 운동권이건 또는 운동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운동권과 동료 시민으로서 엄혹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 거리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당시의 그 시대 상황에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기울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과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묻지는 않겠어요. 다만 최소한 지금 이 같은 자유, 이 같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복된 현실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공경은 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모독하지는 말아야죠. 이건 대단한 무례이고 불선이에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의 그 원천, 그것이 어떤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단 1분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싶고요. 지금 저 한동훈 씨가 저렇게 마치 어떤 우리 사회 지도자처럼 마치 훈계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가요? 저는 사실 뭐 나이를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바로 문제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나이를 저나 또 특별하게 괄호 속에 뭐 한동훈 나이 50, 그 바로 밑에 이재명은 나이 60, 50대와 60대의 대결처럼 좀 보이죠? 그렇죠. 기사에. 네. 저렇게 또 아마 대조를 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저 의도가 보이죠? 젊은 사람과 젊은 미래지향적인 사람과
나이 들어서 이제 기울어져가는 그런 상대적으로 과거 낡은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대비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이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력,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청년인가 젊은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젊어도 나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사고가 그렇죠. 좀 더 건전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좀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가지고 많다 적다,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다, 개혁적이다, 또는 보수적이다, 수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하자면은, 글쎄요,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젊다면 젊고 또 상당히 성숙하다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나이는 세상에 대해서 나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듯이 뭔가 스승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쉽게 얘기를 하기에는 충분한 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또 반면에, 하지만 또 저거는 적지 않은 나이인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충분한 나이이고 한편으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나이죠. 저 나이에 맞게 남들에 대해서 이유해서 사람을 가르치듯 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력과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그 내용이 그만한 나이인지를 한번 돌아보기 바라고, 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자기의 위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결코 나 자신이 혼자 잘나서 이뤄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나이는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죠. 나이 50을 그 공자가는 그 지천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천명이라고 했죠. 네. 지천명의 나이의 의미가 과연 참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40이 이제 부록이라고 그러고 50이 이제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이 50에서 나이가 과연 이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비교해 보면은 결국 이제 종북 프레임으로 또 씌워서 야당을 또 탄압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이 세계관인가,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이걸 이제 여당에서는 총선용이라고 이제 계속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체가 총선용이다라는 이명재 대표께서 직접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요. 네.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주요 언론들의 아침에 일면에 내놓은 신문의 이제 제목들입니다. 대체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에서 두 가지의 큰 어떤 입장이 보이더라고요. 먼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이 특검법의 즉각적인 거부,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편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특검법을 이 이른바 보수 언론들도 이걸 단순히 거부해야 되는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주로 이제 총선에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의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일단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이라고 규정하는 거, 이 대목에서는 거의 모든 보수 언론들이 일치합니다. 거대 야당의 총선용 공세이다. 라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네. 어떤 프레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전략이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총선용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요, 이게 총선용이냐? 일단은 이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바로 하루아침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에 대한 특별한 특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지금의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어떻게 본다면 사실 대통령 윤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주장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결실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1년 반 기간 동안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였던 또 그리고 그 전에 검찰총장이었던 시절부터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1년 반 그 이상의 3년 4년 된 얘기죠. 네, 2020년부터 그렇습니다.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이것이 꾸준하게 축적이 되고 계속 이런 필요성들이 쌓여서 비로소 어제의 특검법으로 구체화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총선에 임박해서 내놓은 주장이 결코 아닌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총선용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총선용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총선용이면은 사실은 문제는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총선이라고 하는 이 대선과 함께 총선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그리고 정당 간의 이런 정치적 경쟁에서 총선만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까요? 국민이 그렇죠. 투표를 행사하는 선거를 것인데. 통해서 네. 정당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하는 판단과 거잖아요.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심판을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의 가장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전국에 가장 그 어떤 첨예한 그런 긴장을 낳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것은 총선용이 돼야 되죠. 총선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것이 총선용이라고 하는 주장한 것 자체가 갖는 상당히 민주주의와 정당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가 있고 근데 나아가서 백보양보해서 설령 그렇다고 인정하다 하더라도 총선용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른바 이런 보수 언론들의 이런 총선용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사실은 총선용이 아니겠느냐 방언 원리로 하는 것이죠. 네,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그런 두 가지 점에서의 허점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요, 이건 총선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특검법이 처음 상정됐던 것이 올 초잖아요. 그렇죠. 그걸 봄철이었죠. 올 봄에 이제 네. 국회에 처음 이제 발의가 됐는데 네. 그럼 그때 통과시켰으면 총선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총선용으로 귀결된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그 자기 자신들에게 있고 국힘에 있죠. 예, 이제 국힘에 있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같은 논리를 그대로 인용할 뿐만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들에서는 국힘당의 주장을 인용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먼저 그 신문들 자신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총선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국힘당이 입장하고 이 보수 언론들 주장하고 정확하게 네. 서로 일치하는 것이죠. 너무 정치적인 네. 편향성이 기울어진 농장이라는 것이 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한동훈부터 해서 너무 기울어져 있고요. 국힘, 검찰, 대통령실 이 세 주체가 그냥 한 몸이 되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사실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지켜만 보고 있어요. 내년 총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국힘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언론 동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 저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보면 네, 총선용이라고 막 지금 이렇게 단정을 쏘이네요. 하고 있죠. 총선용, 예. 총선용, 예. 총선용. 자 지금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네. 자 총선용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나서 하지만 이제 사설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자라고는 얘기를 지금 펴고 있죠. 네. 근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문까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거부돼야 것이 바로 마땅하다. 이제 서울신문인데 서울신문이죠. 호반건설의 그림자가 네. 확 보이네요. 네. 네. 아무튼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디어 비평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서울신문은 아무튼 과거에 90년대 이전이죠. 그야말로 관영 언론이었던 당시에 바로 그런 서울신문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도 지금 서울신문은 분명히 관영 매체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형 매체이죠. 네. 건설 자본에 의한 바로 이런 사형 언론이 왜 관영 언론과 거의 일치하는가, 서로 상통하는가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안타깝네요.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이 이제 인수를 해서 호반건설이 뭔가 정권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면 네. 호반건설이 뭐 그 회장이 검찰 수사받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뭐 그게 주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또 아까 보니까 중앙일보는 거부권만이 능사 아니다. 약간 서울신문은 거부돼야 마땅하다. 네. 이렇게 서로 어긋난 그 제목을 다른 제목을 붙였네요.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는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분 이제 뭐 뉴스를 잘 안 보시는 분인데 특검법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 뉴스를 거의 뭐 보지 않는 분이지만 뭐 밥 먹다가 식당에서 TV 틀어놓으면 특검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이게 잘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감축이 열심히 언론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특검법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김건희 씨가 그 명품 선물 받은 것 때문에 특검법 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조선일보 제목에도 있지만 주가 조작 이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네. 이 자본주의 이 국가에서 시장에서 이 김건희 주가 조작 때문에 특검법을 지금 그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명품 선물 때문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명품 선물은 사실 주가 조작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언론이 거의 다 보도를 안 해서 네. 모르는데 명품 선물은 이거는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막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지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개를 문 거 아닙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이지 못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총선용 얘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국힘당도 그랬고 이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였죠. 코로나 때 그 자영업자들한테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보수 언론과 국힘당이 그 선거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선용라고 네. 했거든요. 그때는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선거가 있든 없든 지원금을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거를 또 선거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특검법 이거를 또 이것도 총선용이라고 또 비난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잣대도 이중 잣대가 뭐 이런 식의 이중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거고요. 이걸 언론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말 바꾸기 하고 이중 잣대 들이대고 오로지 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보도를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뭐죠? 그러니까 몰상식한 보도들을. 네, 사실 그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압박을 했었죠, 민주당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네. 그게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쌍특검이야말로 총선용이라고 또 공격을 하는 정말
스스로 사실 자기네들이 범인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TV조선을 좀 보다가 한 시민께서 이제 제보를 주셔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문정부 때 무혐의 받았다. 이렇게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TV조선이군요. TV조선입니다. 네. TV조선. TV조선에서 아침에 신통방통이라는 그 무슨 토크 프로가 있어요. 여기서 특검법이 통과된 걸 가지고 아니 무혐의 났는데 왜 특검법 하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무혐의 난 사건을 왜 한동훈 장관이 되고 나서도 곧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고발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곧 결론 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게 1년 6개월이 지나서 지난 10월 국감 때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아직도 수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언제 무혐의 났습니까? 김건희 씨 무혐의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은 이런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서면 조사를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했는데 권오수만 처벌받았지 않냐, 김건희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2021년 2월과 1월 요 사이에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검찰 그 정덕채 검사가 직제로 수사를 한 사건이에요. 여기 이동훈 씨라는 사람을 증권회사 직원 지점장입니다. 이 사람과 진술 조서를 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위와 같은 이상 매매 주문이 다수 발생한 것은 이정필 및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에 도이치모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을 하였기 때문인 거 보이는데 어떤가요? 했더니 네,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이미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월 26일 날 정덕채 검사가 직접 조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면서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입국 다물고 있는 상황이죠. 판결문에서도 지난 올 2월에 있었던 도이치 주가 조작 1심 판결문도 보면은 김건희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하고, 그리고 계좌 거래 중에서도 49건이 유죄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계좌 거래가 106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48건이 통정 가장 매매 그리고 시세 조정이 한 건이라 해서 총 49건이 김건희 씨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무혐의 났다고 얘기한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TV조선이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시세 조정을 이용을 인정하는 이 기록들은 전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TV조선처럼 저렇게 문재인 정부 때 다 무혐의 났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TV조선이 보도는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에 네. 제가 민원을 넣어서 이거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이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렇게 네. 버젓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뭐 누가 이거 뭐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도, 당사자가 이거 허위 사실을 해서 이제 피해자가 있어야지 또 정정 보도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피해 당사자가. 심의하라고 저 방심위에 민원 넣을 수 있으니까 제가 네. 유희림 위원장 가족이나 친지는 아니지만 네,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까 민원을 넣어봐야겠네요. 네, 오늘 그 미디어 비평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네, 하여튼 그 제가 이걸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시민께서 이제 제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TV조선을 대신해서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방통위원장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네.
바로 엊그제였죠. 청문회가 있었고, 네. 근데 또 결국 이제 임명을 했죠. 네네. 국회 청문회 결과 거의 뭐 관계없이 결국은 대통령 윤모 씨가 자기 검사 선배인 김홍일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기어코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을 하게 된 과정은 거의 뭐 이동관 씨에 대한 지명과 거의 흡사한 과정이었는데, 엊그제 청문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어떤 거를 찾아내는 청문회인가요? 이 사람이 그 공직에 앉아서는 안 되는 어떤 그 부적격한 사유, 그렇죠. 결격 사유, 결격 사유를 찾는 흠집이나 거죠. 하자를 찾기 위한 네. 그런 것이 청문회의 취지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반대였어요. 이 사람에게 단 하나라도 방통위원장이 될 만한 자격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청문회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청문회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결과는 어땠느냐? 과연 그걸 찾아냈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네. 청문회를 사실 저는 좀 못 봤어요. 네. 못 봤는데 참 그 청문회를 했는지도 몰랐네요. 네. 참 특검법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못 봤는데 그새 통과가 됐군요. 이 청문회에서 이 우리 김홍일 씨가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그 몇 가지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네. 당신이 과연 그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인 역할을 신장하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방통위원회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이런 계속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죠. 내가 법을 잘 안다. 그리고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내가 경험이 있다. 그런 수사 경력과 규제 경험으로 방통을 이끌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그 대통령이 자기가 그 입시 부정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다고 수능 전문가라고 자처하던 때하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사실 자 규제 분명히 이제 방통위원회에 방송에 대한 규제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방통위 법상에 규정이 돼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 가운데 규제 업무가 없는 부처가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떤 부처든 간에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규제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리대로 간다면은 바로 이제 이것이 마치 야당 의원이 그 같은 논지로 잘 제대로 얘기를 지적을 한 것처럼,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처,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부처는 전부 다 수사 업무 그리고 법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들이 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네요, 진짜. 네. 지금 사실 뭐 이런 정도의 논리를 편 사람이 결국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앞으로 이제 이동관 2부 방통위를 이끌어 갈 테인데, 계속 방통위가 어떤 일하는 기관이냐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했던 이 김홍일 씨가 아주 자신 있게 답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가짜 뉴스요. 그런데 정작 가짜 뉴스가 뭐냐라고 하는 그 정의는 지금 내려져 있지 않죠. 이것은 마치 어떤 식이냐면은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 MBC 바이든 날리면 네. 그 보도 좀 전에 나왔죠. 네. 어떻게 들었냐고 질문을 하니까, 물론 이제 그런 청문회 이전에 서면 답변에서 얘기한 것이지만은 자기는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청각이죠. 대단한 분별력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결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네. 다른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네. 아주 답변이 궁색 같던 사람이 네.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리면이라고 진짜. 들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이 탁월한 역량으로 네.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자신이 수장을 맡게 될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돼서 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었다. 네. 그렇게 봐요. 김홍일 씨는 원래 저 검사 출신인데다가 본인이 희망하는 곳은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였다고 저는 듣고 있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물러나면서 뭐 사실상 쫓겨난 거죠.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지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 투입됐다는 인상을 좀 받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관측이 네. 나올 수가 있죠. 오늘 아무튼 그 대통령실에서 밝힌 국회 청문회 이틀 만에 사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에 대한 무시인 것이죠. 이렇다면 국회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그 채택이든 또는 채택 부적격 불채택이든. 보고서든 네. 간에 최소한 그 보고서를 받아봐야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임명을 이틀 만에 강행한 것에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방통위 업무의 어떤 중요성. 그것 때문에 방통위 업무의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틀 만에 임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네. 방통위 업무의 진짜 공백이 우리 염려가 되죠. 이 사람 자체가 예. 지금 네. 방통위 자체를 지금 이 난리면으로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들을 정도 같으면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속 언론을 어떻게 쥐고 흔들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저 인간적으로 한번 좀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이 지금까지 그래서 뭐 검사로서 과연 유능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에 대한 윤모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은 실제 검사로서 해왔던 일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수긍하기 어려운 행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뭐 BBK라든가 BBK 가 제일 면접이라든가 대표적이죠. 또 바로 그 문제의 김순경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했던 사건, 예, 바로 그런 사건들의 검사로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유능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 행편인데. 좀 전에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하는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을 좀 비유하자면은 자 그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쌓아왔던 검사로서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검사로서의 탄탄한 이력이 방통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그동안 쌓았던 자기 이력과 자기 삶의 어떤 자긍심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 네. 날리면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점을 네. 유의해서 방통위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처신을 하기 바란다. 네. 이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참 제일 날리지 말길 바란다. 네.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떻게 보통 이 청문회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걸 읽어보고 이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예인데 어제도 사실 그 특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써 대통령실은 물론 이제 대통령 언론의 발표는 이제 뭐 직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통과되자마자 바로 거부권 얘기를 꺼낸 것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특검법의 이 취지라든지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좀 생각을 좀 하고 내놨으면은 모르는데 사실상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그냥 거부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청문회 받고 네. 청문회를 했구나 보셨군요. 예. 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임명했다는 거는 좀 몰랐어요. 아, 아니, 너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벌써 임명을 해버렸어요. 강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이제 예상을 못한 거죠. 이게 제가 오늘 자꾸 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개를 무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겨레에서 그 김순경 사건 당사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기사 나왔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틀 전에도 끌려가는 꿈을 꿨다. 김홍일이 TV에 나오면 30년 지난 지금도 악몽을 꾼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 진범 잡은 뒤에 김홍일 검사가 불렀다고 해요. 그 뒤로 이제 한 번 못 만났던 거고 그때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 그러니까 순경이잖아요. 이분이 김순경. 당신 동료들이 잘못해서 사건이 이렇게 됐다. 끝.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 검사를 계속 했다는 것도 정말 개가 사람을 본 것처럼 비상식적이고 우리나라 검사들이 다 저 정도인가 저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저런 사람들인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는 인사청문회에서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허숙정 의원인가요? 물어봤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왜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연락처를 개인정보라 알 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는 이런 구질구질한 구차한 변명을 대고 했던 게 어제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데 그래서 사과를 하겠냐고 했더니 사과를 하겠다. 이제 와서 이런 그 참 뭐라고 할까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진짜. 네. 자, 그런데 방통위원장도 이 모양인데 방심위원장은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어떤 일인가요? 그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와서 요거는 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류희림 방심위원장 있죠. 방심위는 방통위법에 따라서 그 언론에 보도된 언론이 아니라 방송에 보도된 인터넷 매체나 신문은 그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온 이야기를 그 뉴스를 이제 심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보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민원을 누군가 제기하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거나 피해자가 아니어도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취임하고 나 9월 달인가 아마 취임을 했는데요. 이 그 유명한 이른바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 KBS, MBC, JTBC 또 하나가 어디죠? YTN 다 징계를 받았거든요. 과징금을 받았어요. 과징금을. 방통위에서 이제 그 내리는 결정인데 방송의 과징금은 가장 수위가 높은 이제 이런 그 징계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심의를 방심위한테 심의를 하라고 한 것도 이동관 위원장이었죠. 그것도 월권이었고 방심위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동관 씨가 그 얘기 방심위를 통해서 조치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날 저녁 때부터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방심위 직원이 심의를 쭉 받았는데 그 민원을 쭉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죠. 민원의 내용이나 글의 형식이 거의 다 비슷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밀려오듯이 쏟아져 나온 거죠. 민원이.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이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방심위 직원이 제보. 방심위 직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민원을 제기한 한 200 몇 건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엄청나네요. 200 몇 건이면 그 절반 정도가 그 절반 정도를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유희림 위원장 방심위원장의 처제, 동생 또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이 유희림 위원장 옛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 옛 직장이 어디였습니까? 미디어 연대라는 뭐 연대가 있었죠. 야, 거기 시민단체 같은 곳이죠. 우익 그 시민단체인데 여기 일하던 분이 이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를 했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고 했는데 다른 언론들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거의 보도를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알려졌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족이다. 뉴스타파가 나중에 이 민원을 제기한 유일임 위원장의 지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게 맞다. 맞다. 맞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뭐 부탁을 받고 뭐 했다는 부탁을 받았다. 예,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도 나왔습니까? 유일임 위원장. 유일임이 직접 부탁했다는 거죠? 네. 야, 제가 그렇게 이건 뭐. 봤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그리고 나서 그 민원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를 한 게 바로 이 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는 거죠. 걸리죠. 예,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민원을 넣어서 심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유일임 위원장은 그 심의를 할 때, 그 심의 회의를 할 때 제척되는 게 이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냥 심의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아주 이거는 저열하고 부도덕한 거죠. 이런 식으로 셀프 민원을 제기해서 이른바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가짜 뉴스를 잡아내겠다. 그 인용한 보도들을 다 심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진행이 됐던 이런 일인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가짜 뉴스가 뭐냐는 그런 가짜 뉴스는 결국 가족들 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가짜 뉴스다 이런. 그렇죠. 이거는 방심에 대한 업무 네. 방해이죠. 네. 이런 업무에 대한 방해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잖아요. 이 네. 방송통신심의하기 전에 바로 문제의 인물 유일임 씨의 머릿속을 먼저 한번 심의를 해보고 싶네요. 머릿속에 이 고발사주 사건이 네. 철퇴가 내려졌다면은 기성천외한 행태인데 네. 근데 정작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기는커녕 누가 이 제보를 했는지 그걸 지금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방심위 내부에서. 네, 색출해서 뭐 징계하겠다 지금 네.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적반하장의 후한 무치에 어떠한 이 수식어를 동원해도 참 모자라네요. 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대체로 지금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이거든요. 그걸 맞아요.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이래 보니까 정말 무슨 음모론자들이 딱 보면은 정말 뭐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몰래 뭔가를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정확히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사의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그 의혹이에요. 그 네. 의혹을 제기한 거였어요. 저 사건이 대장동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당시에 이게 윤석열 게이트가 아닌가,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대선 전에 네. 또 나왔던 거죠. 근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걸 감추기 김만배 위해서. 신앙님 녹취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해도 뭐 쓰겠지만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네요. 이게 참 이름을 어떻게 정하냐가 그렇죠. 그게 바로 프레임인데. 제대로 우리 명명을 해야죠. 네. 네. 네, 언론들이 참 언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참 미디어 비평 시간에 이렇게 AS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배우 이성균 씨의 사망. 이게 이제 사실 그날 하루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했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최진실 씨가 그때 사망했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이다. 그 정도로 이성균 배우가 그동안에 이제 출연했던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같이 슬퍼하는, 마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굉장히 슬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에 이성균 배우가 출연한 영화 잠을 봤거든요. 근데 OTT에서 봤는데 그거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근데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 SNS에서 이성균 배우를 추모하고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추모하는 글을 올렸고, 추모하는 글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 시민들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이건 언론이, 검찰과 언론이 타살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사회적 지적들을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조선일보가 그동안에 이선균 씨 관련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죠. 뭐 몇백 건을 네. 냈던데 네. 다 이제 뭐 마약 복용 혐의 네, 붙여서 냈죠. 역시 조선일보다운 그 폐륜 행위를 또 한번 어제 그저께였나요? 했습니다. 그 뭐냐면 유서를 공개한 건데요. 유서를 공개할 때는 유명인, 연예인이나 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공개할 때는 대체로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유가족이 공개해도 좋다,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어려운 문제지만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면 그때는 공개를 하기도 하죠. 보통 네. 유족이 이제 공개를 할 경우에만 이제 공개를 하고, 또 제가 그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살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유서를 공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본 것 같은데. 자살보도 그 준칙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네. 뭐라고 나와 어떻게 있냐면 나와 있습니까?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 보도하지 않는 게 그냥 상식이에요. 유서가 저 유족이 원하지 않으면. 그게 사자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네. 그 TV조선이 27일이니까 그저께 9시 뉴스에서 단독이라는 제목을 그것도 달아서 단독 장사를 했습니다. 네, 단독 장사를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면은 수사기관에서도 그 유서에 대한 그 유족이 이제 공개 안 했으면 네. 수사기관에서도 공개를 안 해야지 마땅한데 지금 어떻게 TV조선은 그 유서를 입수를 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네, 누구를 통해서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TV조선이 조선일보 계열사죠. 네. 조선일보가 한 2년 전에 또 똑같은 짓을 한번 한 게 있어요. 박지선 씨 개그우먼이죠. 유명한. 박지선 씨도 네. 너무 예.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 네, 개그우먼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유서를 조선일보가 그때 공개를 해서 아주 그 비난을 많이 받았고 결국 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경고를 먹었어요. 그래놓고선 또 이런 똑같은 연예인 유서를 공개해서 클릭 장사를 한 거죠. 네. 참 이성균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가세현 같은 곳에서 또 그 녹취록을 또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해가지고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지내던 그 여자분, 저 실장이라고 하는 통화한 내용이 KBS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또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공영방송 KBS가 왜 이런 보도를 했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분이 지금 현재 내사 단계라면서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마치 이제 이미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언론에서는 이성균 씨를 그냥 마약 투약자로 이미 다 여론 재판에서는 선고가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도를 계속 해버리면. 그래서 첫 보도가 나간 게 그게 9월 말인가 아마 그걸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첫 보도가 나갔냐면 경찰이 내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네. 그 내사 단계에 있는 게 나가서 보도가 된 겁니다. 이거를 흘려준 경찰도 정말 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이걸 또 내사 단계에 있다 이거를 또 확인하지도 않고 네. 언론들이 또 다 받아 쓴 거죠. 클릭 장사가 되니까. 맞아요. 더더군다나 이선균 같은 그런 좋은 이미지의 배우가 마약 혐의 이러니까 이제 뭐 뉴스가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이선균 씨가 3번인가 경찰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언론들이 막 정말
그 뭐라 그러죠? 하이에나 때처럼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네. 아까 조선일보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조선일보 정말 폐륜 보도거든요. 네. 박지선 씨 유서 공개했을 때도 그렇죠. 마찬가지였고 네. 또 몇 달 전에 그 건설노조 네, 그 노동자 분신 자살했을 때 이거 분신을 방조했다는 둥 또 유서를 대필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유서 대필 저 부분은 정말 예, 이게 다 저 사실이 아닌 걸로 결국 나왔더니 사과했네요. 사과를 했는데 저 사과도 유서 대필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고 분신 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아직도 사과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이게 정말 그 폐륜 보도 1등 신문 다운 그런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죠. 저기 사실 이제 이 조선일보에 저희가 이제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신청을 좀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정정 보도 신청서에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그 건설노조 간부의 자살 방조 네. 사건도 이렇게 굉장히 그 고인을 명예를 해치는 이런 보도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줄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조선일보의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본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써서 해당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해당 기자의 명예를 붙들고 이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 해당 기자는 지금도 저 뉴탐사는 조선을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언론 중재위라는 네. 그 기구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언론 보도된 것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정적이거나 또는 이런 보도들 폐륜적인 보도, 혐오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보도를 쭉 그 심사를 해서 이제 나온 통계가 있는데 2021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조선닷컴이 그 김행씨가 하던 위키트리 굉장히 선정적인 매체 아닙니까? 거기는 엄청나죠. 위키트리보다 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비윤리적인 보도로.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가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들입니다. 조선닷컴, 조선비즈, 스포츠조선 이런 계열사들. 네. 이 조선일보와 관련된 이 계열사들,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가장 시정 권고를 많이 받은 이런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보도 문제고 왜곡 보도도 문제지만 이런 폐륜 보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지금 언론 불신 시대가 됐잖아요. 기사를 쓰는 사람이 이런 그 비윤리적이고 어떤 한 사람의 망신주기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기사를 쓰면은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그거를 클릭을 누르고 인상을 찌푸리거든요. 참 그러다가 자꾸 이게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막 이 정서가 황폐해집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네. 우리나라 그 언론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신뢰도 거의 꼴찌. 예, 저는 그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꼴찌를 받은데 조선일보가 정말 큰 기여를 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해로운 컨텐츠들 우리가 유해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방심위 같은 데서 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조선일보야말로 그런 유해 컨텐츠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조선일보의 기사는 굉장히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황폐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런 것들이 심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네. 조선일보가 이런 열독률 1위라는 그런 자랑할 게 아니고 이런 그 시정 공고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네. 네. 그다음 이제 동아일보 이러네요. 중앙일보 이런 순위가 보죠. 네. 조중동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조중동과 네. 그 계열사들이 시정 권고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주목 이뉴스에서는 페북과 인스타의 컨텐츠 검열
이 결국에는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인권 감시 네, 단체고요. 인권 감시죠. 휴먼 네. 라이츠 네. 워치가 이런 그 국제 단체가 있는데 뭐 뉴욕에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설립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수십 년 된 단체, 인권 단체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서를 확인을 했는데 보고서 제목이 그겁니다. 팔레스타인 컨텐츠를 메타가 체계적으로 검열하고 있다. 아. 예,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보고서 전문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고요. 일부를 읽었는데 한 1000건이 넘는 그런 그 검열 사례를 네. 수집을 한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건 검열이다. 어떤 식으로 검열을 했냐면, 그러니까 1,050건 이상 저 자료를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나왔던데, 그래서 정리한 게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운영하는 메타가 하고 있는 검열 방식. 아마 익숙할 겁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게시물을 차단한다든지 댓글을 못 달게 한다든지 노출을 줄여버려요. 네, 노출을 네. 줄이고 그리고 좋아요도 못 누르게 한다든지 네. 예, 이런 식의 그리고 심지어는 계정을 아예 삭제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다 검열해서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몇 달 전에 홍범도. 홍범도 장군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 메타 코리아겠죠. 네. 한국에 이제 그 한국 지사가 있으니까 네.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메타 코리아에서 홍범도 장군 관련된 거를 그 혐오 표현 네. 이런 이유로 삭제를 하거나 계정을 일정 기간 차단을 하거나 좋아요나 공유하기 못 누르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메타코리아에 저희가 이제 민들레에서 취재를 하다가 연락을 해봤어요. 메타코리아 쪽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는 본사 미국에 있는 본사가 본사의 알겠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우리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 동안 페이스북 사용 안 하기 뭐 이런 그런 운동을 했었죠. 운동도 캠페인도 네. 한번 했었고 근데 그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검열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떤 학계나 또는 그 언론계에서 언론 단체 이런 데서 이거는 한번 사례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 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렇게 보고서 낸 것처럼 조사해서 보고서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정보긴 한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든 어쨌든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광고를 할 광고하죠. 수 있는데 그 광고를 주로 하는 쪽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큰 그 대광고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고 있는지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특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에서 있어서는 이스라엘 쪽이 훨씬 더 자본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팔레스타인 쪽에 자기네들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쪽에 지지하는 컨텐츠들이 불편했을 때고 그렇죠. 큰 비용을 대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검열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좀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 그 신문들도 보면은 가판대에 그 재벌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은 광고주들이 재빨리 그 가판대 기사를 챙겨보고 그 기사를 삭제하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건 잘 알려져 있는 언론계 비사죠. 그런 현실을 볼 때 페북이나 인스타 역시도 이런 그 콘텐츠에 대한 이 검열을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일들을 돈을 받고 해줬을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또 사기업이고 영리기업이다 보니까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결국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군요. 저도 페이스북을
즐겨 했었는데 네. 요새는 아주 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냄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좀 그래서 약간- 별로 안 보고 네, 네. 그냥 꼭 올려야 될 네. 게시물만 이렇게 올리고 한데 그렇죠. 정말 뭐 자랑이 아니고 저도 막 몇 100건씩 좋아요도 나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출이 잘 안 돼.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겠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광고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소식이 나왔는데 저는 야, 이게 드러났다는 게 이제 결국 욕설을 한 걸로 지금 판정이 난 거네요. 그러면 그죠? 윤 대통령의 네. 이 새끼.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된 거냐 하면 작년에 이것 때문에 이제 MBC가 전용기도 못하고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말 네네. 웃지 못할 그러면서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또 프레임을 탁 바꿔가지고 했죠. 그 원래는 MBC가 영상을 보도하면서 자막에도 달았고요. 자막에 이렇게 달았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아, 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달았죠. 국회에서 네. 이 이 XX들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네. 전체적으로 문장이 굉장히 천박하고 저질스럽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XX는 바로 이 새끼. 네. 근데 이제 MBC는 XX로 이제 쓴 겁니다. 공영방송이라서 그렇죠. 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욕설 논란입니다. 한마디로 욕설을 논란이 한 아니고 거죠. 욕설 파문이죠. 네.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며칠 있다가 정말 얼마나 궁했으면은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네. 들린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던 거죠. 그리고 이 새끼들도 새끼라고 한 게 아니다. 뭐 다른 말을 한 네. 거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부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한 거예요, MBC에. 소송을 했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소송까지 간 겁니다. 조정 그래서 불성립으로 소송이 갔죠. 예, 불성립돼가지고 소송으로 갔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면 음성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자, 확인시키자라고 해서 음성 전문가를 법원에서 불러서 확인을 시켜줬더니 이 새끼들이라고 한 말이 맞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이런 걸 빼박캔트라고 하나요? 네. 패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음성 전문가가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논란 자체가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새끼 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새끼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저 자리에서 이 새끼들이라는 욕을 한 겁니다. 미국 의회를 향해서. 네. 네?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쪽팔려서 어떡하나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실은 계속 이 새끼들이라고 욕 안 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우겨왔던 거죠. 근데 이 논란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대통령실은 논란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논란의 한 3분의 2는 저는 확인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네요. 욕을 한 네. 거잖아요. 네네. 예, 바이든 날리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대통령실 주장대로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의미가 안 되는 넌센스가 돼버리는 네.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 근데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또 역시나 저도 지금 이 민들레를 통해서나 그렇죠. 겨우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예, 감정 불가로 대부분 나왔죠. 네. 감정 불가라고 정말 이것도 또 사람이 개가 무는 보도를 네, 한 건데 네. 판정 불가, 감정 불가가 아니라 감정을 해서 욕을 했다라고 확인이 된 거거든요. 확인이 된 거네요. 근데 이거를 감정 불가라고 지금 기사를 쭉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등 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주 비겁한 언론이 비겁한 지금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게 법원에 가서 이게 들을 내용은 아니죠. 법원 가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이게 네. 비속어를 쓴 걸로 대부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참 민망한 일입니까? 우스꽝스러운 네. 일이고 우리나라의 상당한 이 국가의 상당한 자원이 저 문제를 규명하느라고 지금 투입되고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대명천지에 이게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참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이색이라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은 바이든을 좀 부각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제 빨려 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 문제는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일단은 저것을 이제 논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언론의 저 태도, 사실 저것이야말로 논란이죠. 저 같은 언론이 과연 언론인가 바로 그것이 논란입니다. 맞아요. 언론이 저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이성적인 그런 어떤 그 추정을 해야죠. 추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결론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것이 이쪽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쪽은 저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으로 마치 어떤 공박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보도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애초에 문제였던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방부 얘기네요. 국방부. 네. 네. 이거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것이 장병들 정신교육 교재에 수록이 된 것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한마디로 좀 난리가 났죠. 네. 신원식 장관이 결국 사고를 쳤네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이제 국방부의 이제 문제이죠. 네. 먼저.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은 이제 미디어 비평 시간이기도 해서 이것을 보던 언론들 대해서 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인데. 네. 이어지는 두 개의 신문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문제 이제 보도인데 이 문제에 대한 보도인데 조선일보가 정신 나간 국방부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죠. 네. 중앙일보는 또 그런 뭐 질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국방부는 말이에요. 국방부가 왜 저 같은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야말로 꾸준하고 일관된 대일 굴정외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동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일본의 국방부 백서인가요?에서 독도를 사실상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지만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렇다 할 항의가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저같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과연 저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국방부의 잘못이었을까요? 국방부는 억울하다. 한편에서는 네. 저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는 국방부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근데 뒤늦게 대통령실에 있는 윤모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부랴부랴 저걸 회수하기로 했죠. 회수를 했네요. 자, 저거를 일단 질책한 사람 윤모 씨 자신이 저런 질책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거로 봐야 될 겁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눈치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윤 씨도 문제였고 또 저거를 저대로 저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저런 식으로 절대로 서서는 안 되는 저런 식으로 기술을 한 국방부가 참 형편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80년 전두광의 정치군인의 시대를 우리가 그때를 혀를 차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전두광의 후예들이에요. 군에 남아있는 2023년 판의 정치 군인들,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역사에 대한 무지한 2023년 판의 정치 군인들의 무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비판의 요지는 언론이죠. 이 정부의 윤석열 씨의 일관된 대일 굴정 외교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 훈련이라든가 국내 그 일본 항모 입항에 대해서 마치 어떤 그 대단한 경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왔던 이른바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네. 과연 저 같이 국방부가 정신 나갔으며 대통령이 저렇게 질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겠죠. 예. 비판할 자격이 그러네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간에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네. 국방부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 대일 굴종 외교라는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 지적하는 언론들도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것도 예, 국방부의 이 사태의 배후이자 원인은 대통령과 언론에 있습니다. 이것은 친일 마치 언론들. 이것은 마치 자 기름을 주고 성냥을 주면서 왜 불을 냈느냐라고 나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 정신 나간 국방부가 맞는데 실수가 아니라 이거 본심이 그냥 드러난 본심이? 거죠. 본심이 드러난 거죠. 본심이 드러난 신원식 거예요? 장관이 저 오면서 뉴스를 봤더니 사과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자기도 대충 봐가지고 이거를 못 봤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이거 그 본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이상하게 눈에 안 생각하지 들어오는 않은 거예요. 거죠. 눈에 안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감수를 시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감수를 다시 시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수하신 분들도 이런 본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와서 그냥 넘어간 건데 그거 다시 감수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본심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건데. 윤석열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감옥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허물이 있던 사람이 장관에까지 오른 거에 대해서 눈물나게 고마워하고 있을 텐데 대통령 코드에 맞춰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제대로 질책하는 언론이 찾아보기 어렵군요. 독도 문제는 영토 분쟁 이런 그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게 주권의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이 주권을 영토 주권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그때 일본하고 외교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 자기는 이제 풀어간다 그랬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기시다에게 이제 엎드린 거죠. 그런 모습을 할 때 독도 문제를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끝내 말을 못 했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그런 굴종 외교에 국방부가 사실은 보폭을 맞춘 것에 불과한데 그걸 마치 국방부 장관이 정신 나간 것처럼 이렇게 쓴 것도 보면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도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일침을 놔 봅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오늘 미디어 비평에 참 사람이 개를 무는 이런 희한한 지금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사실 미디어 비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벌어지고 그걸 또 언론이 또 말도 안 되게 보도를 하고 한 거를 저 미디어 평 칼럼을 쓰고 하느라고 이렇게 계속 보니까 개를 물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 개를 무는 이런 정신이 나가는 뭐 이런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집단 광기의 시대에 정신을 바로 차리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참 살아가기가 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제정신을 좀 차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디어 비평 이제 2023년 오늘 마지막 이제 미디어 비평이 될 것 같네요. 2024년에도 미디어 비평 물론 뭐 당연히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비평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올해 우리 임명재 대표님 뭐 시민들께 연말 인사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간단하게. 네. 네,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예, 네, 늘 제가 갑자기 질문하셔서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죠. 네. 또 연말이고 이제 바로 내일 모레면 이제 새해로 바뀌네요. 올 한 해 참 우리 대한민국
회원가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죠. 네. 참 힘들었던 1년이었습니다. 고단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살기 힘든 사회가 됐는가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무척 좀 어처구니가 없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나날들을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요, 내년도가 아마 상당히 이제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그런 반전의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사실 바로 오늘 우리가 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던 바로 이런 시간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 같은 힘들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엊그제 누가 얘기를 해서 매우 그 말이 이제 훼손됐지만은 우리 루신 선생이 한 말이죠.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걷다 보면은 그것이 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또 오늘 미디어 비평을 보고 있는 많은 뉴탐사 민들레 독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시간에서 서로 이렇게 좀 같은 어떤 그런 마음과 의지를 모으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그런 길을 내고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우리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인사로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재 에디터님도 말씀. 네, 저는 네, 짧게 네. 좀 아까 제가 이 미디어 비평을 하는 괴로움 그 말씀 드렸는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 고통을 좀 덜 고통스러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디어 비평을 이렇게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고 불신하고 하고 늘 계신 것 같은데 주류 언론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방법은 뭐냐면요. 주류 언론 안 보면 돼요. 예, 안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좋은 관점으로 보도하는 시민 언론들이 지금 많습니다. 예, 그런 시민 언론 보시면서 세상을 정확하게 보시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주류 언론 보느라고 시간 쏟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시민 언론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게 우리 언론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길 아까 여럿이 함께 가면 그 길이 또 만들어진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길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시민 언론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내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3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미디어 비평도 참 그동안에 뭐 잠깐 중단된 적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된 것도 그만큼 시민들에게 산소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 스모그처럼 끼어 있는 이런 해로운 언론들에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2024년 미디어 비평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올해 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미디어 비평 만나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